일본은 돈을 줬지만 한국은 마음을 줬습니다. 미국 저명한 교수의 이 말에 국제정치학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7조 원 대 300억 원. 40년 대 10년. 한국은 잠깐 반짝하다 사라질 나라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도쿄의 한 경제평론가는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단 10년 만에 미얀마의 국책도로, 산업단지, 신도시 프로젝트가 모두 한국 기업 손으로 재편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힘이 무기나 자본이 아닌 신뢰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DNA로 세계를 뒤흔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해운대, 서초동이라고 적힌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한국이 아니에요. 비행기로 6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미얀마죠. 왜 한글을 안 지웠을까요? 지울 수 없어서? 아닙니다.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즈 마일론이라고 합니다. 그날 체프턴 교수님의 첫 질문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주시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일본 57조 원, 한국 300억 원, 100배 차이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원래는 국제정치 이론 수업을 신청했는데 체프턴 교수님께서 갑자기 특별 강의를 연다고 공지하셨거든요. 제목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지정학적 결정론의 극복과 속도의 정치라는 거였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안 왔지만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 게다가 체프턴 교수님은 하버드에서도 손꼽히는 석학이시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버드 강의실에 들어섰고 교수님이 첫 슬라이드를 띄우시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버스 한 대가 크게 떠 있었고 옆면에는 선명한 한글이 보였습니다. 해운대라는 글씨와 중앙고속이라는 회사 이름, 그리고 학생 할인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으며 누가 봐도 한국에서 운행하던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미얀마 양곤의 거리라고 하시면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정도 날아가야 하는 곳이며 인구는 5천만 명이 넘고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3배가 넘는 큰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사진들을 연달아 띄우셨습니다. 이번엔 양곤 시내 곳곳의 거리 풍경이었는데 버스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으며 놀랍게도 70% 이상이 한글이 적힌 한국 중고버스였습니다. 부산 시내버스부터 서울광역버스 그리고 경기도 마을버스까지 다양했고 어떤 버스는 광고판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심지어 정류장 노선도까지 한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냐고 말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지우지 않은 게 아니라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하시면서 미얀마 사람들은 이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현지에서는 한국 중고버스를 구입할 때 한글 표기가 많이 남아있을수록 가격이 더 높게 매겨진다고 하셨으며 사람들은 그 버스를 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고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버스에 적힌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된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 몇 대에 한글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띄우시는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숫자가 아주 크게 떠올랐는데 일본 57조 원 그리고 한국 30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1954년부터 미얀마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경제 원조를 이어왔으며
2013년에는 미얀마가 일본에 진 채무 57조 원 중에서 무려 33조 원을 탕감해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미얀마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셈이었고,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가장 큰 후원자이자 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미얀마 개발 지원에 나서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였으며 코이카라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투입한 금액은 약 30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거의 200배에 가까웠고 시간으로 따지면 일본이 40년을 투자한 반면 한국은 고작 10년 남짓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얀마는 결국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일본이어야 했습니다. 돈도 압도적으로 많이 줬고 시간도 훨씬 오래 투자했으며 미얀마 정부의 핵심 인사들 대부분이 일본 유학파였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교수님이 영상 하나를 재생하셨는데 일본 방송사가 미얀마 현지에서 제작한 인터뷰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일본 리포터가 미얀마 집권 여당의 한 당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얀마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 물었는데 그 당원은 바로 옆에 서 있던 일본인 관계자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같이 자유롭고 역동적인 나라가 되고 싶다고 말했으며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에 있던 일본인 MC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방송 분위기 전체가 얼어붙었으며 곧바로 광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시고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으며 미얀마 정부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사업들을 한국 기업에 맡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34,000km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설계를 한국 엔지니어링 회사가 수주했고 양곤에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단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얀마 정부는 한국의 분당이나 판교 같은 계획 신도시를 지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미얀마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K-팝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문화교류 차원이 아니라 미얀마가 국가 발전의 롤모델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렸고 학생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다급하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40년 동안 쌓은 일본의 영향력을 단 10년 만에 뒤집었냐고 물었고 이건 솔직히 제가 궁금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일본은 돈을 줬지만 한국은 마음을 줬다고 하시면서 일본은 미얀마를 투자 대상으로 봤지만 한국은 미얀마를 동반자로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의 방식은 전형적인 상층부 중심 원조였다고 하셨습니다.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발전소를 지으며 고속도로를 놓았지만 정작 그 혜택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때로는 혜택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은 미얀마 현지 인력을 단순 노동자로만 활용했으며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았고 모든 설계와 관리는 일본인들이 독점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반면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한국은 미얀마 전역의 100개 마을을 동시에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전례가 없는 규모였으며 보통 선진국들이 한두 개 시범 마을에 우물 하나 파주고 사진 찍고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전수한 건 단순한 자금이 아니라 1970년대 한국을 극심한 가난에서 구해낸 새마을 운동이라는 개발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교수님이 새마을 운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을에 시설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바꿀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이라고 하셨으며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 같은 기초자재를 지원하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함께 길을 닦고 다리를 놓으며 지붕을 고치는 공동 작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해지며 무엇보다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새마을 운동 모델을 미얀마에 그대로 이식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도로였는데 비만 오면 어른 허벅지까지 빠지는 진흙탕 길 때문에 소달구지조차 다니기 힘들었던 마을에 한국 기술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더 이상 흙탕물을 헤치며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고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등교할 수 있게 됐으며 농산물 운송도 훨씬 수월해져서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식량을 나눠주는 대신 농업 기술을 직접 전수했다고 합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미얀마 현장에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논에 들어가 벼를 심고 병충해를 막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며 어떤 비료를 언제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실습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쌀과 콩의 생산량이 이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주민들의 소득도 급격히 늘어났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새마을 금고 시스템까지 도입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미얀마 농촌 지역 주민들은 급한 돈이 필요하면 고리대금업자에게 가서 연 2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금고가 생기면서 주민들은 합리적인 이자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됐고 그 돈으로 소를 사거나 재봉틀을 구입해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자립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교수님이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평가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보고서는 한국의 미얀마 새마을 운동 프로젝트를 두고 신뢰와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은 역사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으며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 문명적 전환이었다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이후 미얀마 정부는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국가 핵심 사업들을 잇따라 한국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바꾸셨습니다. 이번엔 일본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는 도표였는데 일본은 정부 대 정부 원조 방식이었고 대규모 인프라 건설 중심이었으며 상층부와 엘리트 계층을 타깃으로 한 지원이었다고 정리돼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이었고 기술 전수와 교육 중심이었으며 풀뿌리 마을 단위로 밀착 지원하는 방식이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두 방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본은 큰 건물을 짓고 화려한 준공식을 열며 사진을 찍었지만 정작 그 건물이 일반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으며 때로는 유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몇 년 만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작은 마을부터 시작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줬으며 그 변화가 주변 마을로 퍼져나가면서 지역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결정적인 한 문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미얀마 주민들이 실제로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는데 일본은 우리를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지만 한국은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진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진심의 차이가 40년 동안 쌓아온 일본의 영향력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한국이 미얀마의 모든 국책 사업을 싹쓸이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돈은 계산을 만들지만 진심은 신뢰를 만든다고 하시면서 일본은 미얀마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계산된 투자였고 미얀마를 일본 경제권에 묶어두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때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잊지 않았으며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미얀마를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100배나 차이 나는 돈을 이긴 건 결국 사람의 진심이었고 위에서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자세였으며 계산된 투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의식이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학생들은 각자 방금 들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걸어온 길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왜 한국이 미얀마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칠판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어 큰 글씨로 2개의 숫자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본 57조 원 40년이라는 글자가 칠판 왼쪽에 선명하게 새겨졌고 오른쪽에는 한국 300억 원 10년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교수님이 분필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돌아서시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이 미얀마 정부 입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왼쪽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돈도 훨씬 많고 시간도 길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노트북을 조작하시더니 화면에 영상 하나를 띄우셨는데 몇 년 전 일본 방송사가 미얀마 현지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일본 리포터가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있는 정부 청사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미얀마 집권 여당의 한 고위 당원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정중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얀마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본받고 싶은지, 어떤 발전 모델을 따라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원은 바로 옆에 서 있던 일본 측 관계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같이 자유롭고 역동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말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과 민주주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스튜디오로 전환됐는데 일본인 MC와 패널들의 표정이 말 그대로 굳어 있었고 누구 하나 말을 잇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이 흘렀으며 곧바로 급하게 광고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방송이 일본에서 나간 직후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미얀마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일본 외무성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돈과 시간이라는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셔서 두 숫자 사이에 큰 화살표를 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돈을 줬지만 한국은 마음을 줬다고 하시면서 일본은 미얀마를 경제적 투자 대상으로만 봤지만 한국은 미얀마를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봤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이름이 바로 진심이었다고 하시면서 진심은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셨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자신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었던 시절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펼쳤다고 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정부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바꾸자는 운동이었으며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 같은 기본 자재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땀 흘려 직접 만들어가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을 미얀마에 그대로 전수했다고 합니다. 2014년 한국국제협력단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시작한 프로젝트는 전국 100개 마을을 동시에 개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며 투입된 예산은 300억 원 정도였지만 그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미얀마 현지 사진들을 화면에 띄우기 시작하셨는데 변화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도로였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마을길은 그냥 흙바닥이었고 비가 온 후의 사진에는 어른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진흙을 헤치며 학교에 가야 했고 농산물을 실은 소달구지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으며 마을 전체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는 순간 강의실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깨끗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환하게 웃으며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얀마 주민들과 함께 삽을 들고 땅을 고르며 함께 땀을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했으며 주민들에게 도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유지 보수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뒤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이건 단순히 도로 하나를 놓은 게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바꾼 거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농업 현장이었습니다. 한국 농업 전문가가 미얀마 농부들과 함께 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모두 똑같이 맨발로 진흙 속에 서 있었고 함께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설명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손으로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벼는 이렇게 심어야 하고 물은 이만큼 돼야 하며 비료는 이 시기에 줘야 한다고 몸으로 가르쳤고 병충해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함께 해결하며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얀마 농가의 쌀 생산량이 이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콩 농사도 마찬가지였으며 채소 재배 기술도 전수받아서 주민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는데 한국은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하시면서 일본은 대형 트랙터와 비싼 농기계를 지원했지만 고장나면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결국 창고에 방치됐고 주민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비교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이 가르쳐준 기술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주민들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씨앗 선별부터 파종 시기 조절 그리고 자연 퇴비 만드는 법까지 현지 환경에 맞춰서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문가들이 떠난 뒤에도 주민들이 계속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었고 이웃 마을에도 그 기술을 전파하면서 변화가 확산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새마을 금고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미얀마 농촌의 금융 현실을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마을에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 없었고 주민들이 급한 돈이 필요하면 사채업자에게 가서 연 2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뒤에 300만 원을 갚아야 했고 결국 평생 빚에 허덕이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새마을 금고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공동기금을 만들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이자로 빌려 쓰는 방식이었으며 모두가 조합원이자 주인이 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금고가 운영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돈으로 소를 사거나 재봉틀을 구입해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으며 자녀 교육비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보고서는 미얀마 새마을 운동 프로젝트를 평가하면서 이건 단순한 개발 원조가 아니라 신뢰와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은 문명적 전환이었다고 표현했으며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의식과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꾼 역사적 성공 사례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100개 마을의 소득은 평균 50% 이상 증가했고 교육 수준도 크게 향상됐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본과 한국이라고 적힌 두 단어 아래의 각각 특징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본 쪽에는 상층부 중심 원조, 대형 인프라 건설, 정부 대 정부 관계, 기술 독점이라고 적으셨고 한국 쪽에는 풀뿌리 참여형 개발, 마을 단위 밀착 지원, 주민과 함께 땀 흘림, 기술 전수와 교육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방식의 결과를 비교하셨습니다. 일본 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다고 합니다. 큰 댐이 세워지고 발전소가 들어서며 고속도로가 뚫렸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했고 시설은 일본 기업이 독점적으로 관리했으며 현지인들은 단순 노동자로만 고용됐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 기술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다시 일본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결국 일본에 계속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한국 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소박했지만 효과는 훨씬 깊고 지속적이었다고 합니다. 100개 마을의 도로가 깔리고 농업기술이 전파되며 금융 시스템이 뿌리내렸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떠난 뒤에도 마을은 계속 발전했고 주민들은 배운 걸 이웃 마을에 나눠주면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됐으며 미얀마 정부는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문장을 칠판에 크게 적으셨습니다. 돈은 계산을 만들지만 진심은 신뢰를 만든다는 문장이었고 그 아래에는 일본은 투자했지만 한국은 함께했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향해 돌아서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40년과 10년의 시간 차이를 뒤집었고 57조 원과 300억 원의 금액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미얀마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진심을 담은 개발 협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한국 자신이 과거에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한국은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고 그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잊지 않았으며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는 마음으로 미얀마를 대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알아야 한국이 미얀마에서 한 일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하시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강의실은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누군가는 노트에 필기한 내용을 다시 읽으며 정리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미얀마 새마을 운동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으로 돌아오시면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미얀마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이 펼쳐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학생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제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패턴 하나를 살펴보겠다고 하시면서 이 패턴을 이해해야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세 단어를 크게 적으셨습니다. 외면 그리고 화살표를 그으시고 축적 다시 화살표를 그으시고 복수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정치에는 공식이 하나 있다고 하시면서 한 나라가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면 그 나라는 힘을 축적하기 시작하고 힘을 얻은 뒤에는 반드시 복수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고 하셨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사례로 일본을 꺼내셨습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일본에 나타났고 문을 열라고 강요했으며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개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 서구 열강들이 일본에게 불평등 조약을 강요했는데 관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만들었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죄를 지어도 일본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외법권을 요구했으며 일본을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국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느낀 굴욕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셨습니다. 1000년 넘게 독립국으로 살아온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으며 온 나라가 치욕감에 휩싸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무엇을 했을까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고 서양의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며 미친 듯이 힘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힘을 얻은 뒤 무엇을 했는지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자신이 당한 방식을 그대로 주변국에 적용했다고 하셨습니다. 1876년 조선에 군함을 보내 강화도 앞바다에서 포격을 가하며 문을 열라고 강요했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만들었으며 결국 1910년 조선을 완전히 병합했다고 합니다. 조선 병합이란 조선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버린 걸 뜻하며 나라 전체를 빼앗은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서 만주를 차지했고 난징에서는 수십만 명을 학살했으며 아시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간주하셨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아시아의 해방자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서구로부터 당한 굴욕을 아시아에 그대로 복사한 거였다고 하시면서 이게 바로 복수의 첫 번째 패턴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는 논리였고 국제정치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반응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두 번째 사례로 독일을 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고 독일은 완전히 짓밟혔다고 합니다. 독일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됐으며 전쟁 배상금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야 했고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으며 전쟁을 일으킨 유일한 책임국으로 낙인 찍혔다고 하셨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를 민족적 치욕으로 받아들였고 거리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독일은 이 굴욕을 어떻게 갚았을까요?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독일은 기존 국제 질서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뒤집어 엎기로 결정했으며 히틀러가 집권한 뒤 독일은 맹렬하게 재무장을 시작했고 주변국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으며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전 유럽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었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세계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복수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 전체를 향했다고 하시면서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존재 증명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취급한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는 의지였고 그 의지는 전쟁으로 표출됐으며 국제정치에서 굴욕당한 나라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고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러시아였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지만 정작 러시아를 안보 체제에는 끼워주지 않았으며 나토라는 서방 군사 동맹은 점점 러시아 국경 가까이 확장되어 갔고 러시아 내부에서는 패배국 취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은 사라졌으며 과거 초강대국이었던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시간을 들여 군사력을 회복했고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서서히 되찾아갔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지만 절대 잊지 않았으며 이걸 전략적 인내라고 부른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기회가 왔을 때 단호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했고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으며 서방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러시아의 복수는 느렸지만 집요했고 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으며 힘을 되찾는 순간 과거의 굴욕을 반드시 갚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중국이었습니다.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은 반식민지로 전락했고 서구 열강들이 중국 땅 곳곳에 조차지를 만들어 마음대로 지배했으며 불평등 조약이 강요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시기를 100년의 치욕이라고 부르며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 치욕을 국가 정체성으로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으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간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힘을 키운 뒤 어떻게 했는지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확장했고 기술력으로 격차를 줄여 나갔으며 외교적으로 기존 열강의 지위를 천천히 잠식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1대1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군사력도 무섭게 키워서 이제는 미국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칼을 들지 않았지만 시간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중국의 복수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완벽하며 100년 전 자신들을 멸시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중국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수의 네 번째 패턴이라고 하시면서 복수는 반드시 전쟁일 필요가 없고 때로는 경제와 기술과 시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적었던 세 단어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외면 축적 복수라는 공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복수는 정상이다라고 말입니다. 교수님이 우리를 향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외면당한 나라는 반드시 복수한다고 하시면서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으며 러시아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하시면서 한 나라가 멸시당하면 국민 전체가 굴욕감을 느끼고 그 굴욕감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힘을 얻는 순간 반드시 갚으려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예외가 거의 없다고 하셨고 힘을 얻은 나라 중에서 복수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강의실 안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모두가 이 공식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이 가장 강하게 적용돼야 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처참하게 외면당했고 가장 철저히 멸시당한 나라 말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사진이 떴습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맨발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시면서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70달러 정도였는데 이건 당시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으며 산업 기반은 전혀 없었고 자원도 없었으며 기술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엔이 원조 식량을 보냈고 미국이 군사 지원을 했지만 그걸로는 살아남기조차 버거웠다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제사회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29개 국가가 모여 역사적인 회의를 열었는데 이건 비동맹 운동의 시작이었고 제3세계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며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1960년대 한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려고 했는데 필리핀이 방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대통령 일정상 어렵다는 거였지만 실제 의미는 명확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미였으며 한국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나라로 취급받은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에서 거절당한다는 건 단순히 일정이 안 맞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1966년 마닐라에서 정상회의가 열렸고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지만 대우는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회의 주최국이 필리핀이었는데도 한국은 중심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회의장 자리도 구석이었으며 언론 사진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취급이었다고 하시면서 국제 정치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은 때리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사례를 들었습니다. 태국도 한국을 무시했고 인도네시아도 한국을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말레이시아도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와 굳이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조차 한국보다는 자신들이 낫다고 여겼는데 왜냐하면 최소한 자원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가난해서 무시당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돼서 제외된 거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혀있던 공식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외면 축적 복수라는 공식 말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서구에게 당했지만 그래도 기술이 있었고 독일은 패전했지만 교육받은 인력이 있었으며 러시아는 무너졌지만 최소한 군사력은 있었고 중국은 짓밟혔지만 넓은 땅과 많은 인구라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한국이 당한 멸시는 차원이 달랐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일본은 적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독일은 경계의 대상이었으며
러시아는 견제의 대상이었고 중국은 계산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계산할 가치조차 없는 나라였고 관심밖의 존재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복수는 어땠어야 할까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강렬했어야 했다고 하시면서 가장 처참했고 가장 철저히 외면당했으니까 복수할 자격도 가장 충분했고 복수의 강도도 가장 세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한 공식대로라면 한국은 힘을 얻은 뒤 반드시 과거를 갚았어야 했고 자신을 무시했던 나라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줬어야 했으며 세계의 한국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복수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화면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문장이 강의실에 울려 퍼진 뒤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학생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려는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일본인 학생이었는데 이름은 야시마라고 했고 오사카 출신이며 일본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로 유학을 온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했고 특히 아시아 역사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야시마가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라고 하셨고 야시마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한국의 시각일 뿐이며 객관적 자료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 전쟁 직후부터 한국의 경제 협력을 제안했고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야시마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무상 자금 3억 달러와 유상 차관 2억 달러 그리고 민간 차관 3억 달러 이상을 한국에 제공했으며 이는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고 이 돈으로 한국은 포항제철을 세웠으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고 산업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외면당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일본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맞지 않냐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질문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야시마의 자료는 정확했고 숫자도 맞았으며 논리도 탄탄해 보였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묘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며 좋은 질문이라고 하셨고 야시마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뒤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시마 학생이 제시한 자료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분명히 한국에 돈을 줬고 그 돈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2가지 있다고 하시면서 첫째는 그 돈의 성격이고 둘째는 그 돈을 주던 시기의 국제정치 맥락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한일 기본 조약 관련 자료를 띄우셨고 차근차근 풀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그 돈의 성격부터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준 자금은 전쟁 배상금도 아니었고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도 아니었으며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돈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지배하면서 빼앗아간 것들, 그리고 강제징용으로 끌고 간 사람들 그리고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한꺼번에 덮어버리는 대가로 지불한 돈이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계산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파악한 일본의 채무는 최소한 수십억 달러 규모였지만 실제로 받은 건 5억 달러 수준이었고 게다가 그중 상당 부분이 유상차관, 즉 빌려준 돈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아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기보다는
과거 청산을 최소 비용으로 끝내려 한 거였고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것의 극히 일부만 받은 셈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맥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1960년대 국제 정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했으며 한국과 일본을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로 묶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서 조약을 맺게 만들었고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야시마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돈을 준 건 맞지만 그게 순수한 호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과거를 최소 비용으로 정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미국의 압력 속에서 이뤄진 거래였다고 하시면서 한국이 그 돈으로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한국이 그 돈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지 일본이 특별히 잘해줘서가 아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야시마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일 기본조약 이전의 시기라고 하시면서 1950년대 한국이 겪은 멸시는 조약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간주하셨습니다. 조약이 체결된 게 1965년이었고 그 전까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정말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셨고 화면에 역사 사진들을 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29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사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회의는 비동맹 운동의 시작이었고 서구 제국주의에 맞서 제3세계 국가들이 연대하자는 자리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초대받지 못했을까요? 교수님이 당시 회의 주최 측의 판단을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고 냉전 구도에서 서방 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비동맹을 표방하는 회의에 맞지 않는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너무 약하고 가난해서 초대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국제 정치에서 아무런 무게감이 없었고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나라였으며 굳이 자리를 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196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 장면이었고 필리핀 대통령과 태국 총리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 한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획했는데 필리핀이 방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거였지만 외교 언어로 번역하면 지금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미였으며 솔직히 말하면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본 거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한국의 2배 이상이었고 영어를 공용어로 쓰며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고 경제는 바닥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위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을 만나봤자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거였고 시간 낭비라고 본 거였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1966년 마닐라 정상회의였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그 회의 사진을 띄우셨는데 여러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고 회의 주최국이 필리핀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우는 형편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좌석 배치를 보면 한국은 구석 자리였고 주요 의제 논의에서 발언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으며 공식 사진을 찍을 때도 뒤쪽 끝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좌석 배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국제 외교에서 좌석 순서와 발언 순서, 그리고 사진 위치는 그 나라의 위상을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주인공이 아니었고 의견을 물어볼 대상이 아니었으며 그냥 숫자 채우기용으로 온 나라 취급을 받은 거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존재를 지운다는 의미라고 하시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야시마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약간 방어적으로 들렸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건 당시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이 약했기 때문 아닙니까? 국제정치는 현실주의적이고 힘이 없으면 대우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하고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철저히 외면당했는지 그리고 그 외면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말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사례를 들었습니다. 태국도 한국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였고 왕실이 있어서 전통과 권위가 있었으며 한국 같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와 굳이 깊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았으며 자원도 풍부했기 때문에 한국처럼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고 천년 고무와 주석 같은 자원 수출로 경제가 돌아갔으며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와 협력해봤자 얻을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조차 한국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가나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소한 자원이라도 있었고 한국은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자기네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어느 회의에서도 중심에 서지 못했으며 어떤 나라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게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국이 겪은 현실이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해서 무시당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돼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 거였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앞쪽에 앉아있던 로즈마일론의 표정도 무거워져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시마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불편해 보였고 뭔가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혀있던 공식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외면 축적 복수라는 공식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서구에게 당했지만 그래도 기술과 산업 기반이 있었고 독일은 패전했지만 교육받은 인력과 기술 축적이 있었으며 러시아는 무너졌지만 군사력과 자원이 있었고 중국은 짓밟혔지만 넓은 땅과 많은 인구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한국이 당한 멸시는 그 어떤 나라보다 깊었고 철저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아까 제시한 공식대로라면 한국의 복수는 가장 강렬했어야 하고 가장 처절했어야 하며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나라에게 똑같이 되갚아줬어야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했고 학생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셨고 강의실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까까지의 무거운 분위기가 조금씩 거치는 느낌이었고 학생들은 다음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대신 이렇게 다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에서 끝내자. 다음 세대만큼은 절대 이런 취급받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시면서 복수는 과거를 향하지만 이 다짐은 미래를 향했고 분노는 남을 파괴하지만 다짐은 자신을 세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시기를 짚으셨습니다. 1962년 한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묶는 프로젝트였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모두 한 방향을 보게 만든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5개년 계획이란 5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만들고 어디에 자원을 쏟으며 언제 수출로 회수할지를 숫자로 정해놓은 청사진이었고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그 숫자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시간은 이때부터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들이 해마다 조금씩 성장할 때 한국은 분기별로 성장했고 다른 나라들이 천천히 걸을 때 한국은 뛰었으며 시간을 압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압축이란 100년 걸릴 일을 30년에 끝낸다는 뜻이었고 30년 걸릴 일을 10년에 해낸다는 의미였으며 한국은 시간과 싸워서 이긴 나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화면에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작업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일하고 있었고 진흙탕 속에서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으며 밤에는 조명을 켜고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968년부터 70년까지 한국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418km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돈도 장비도 경험도 부족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도로는 단순히 길이 아니라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도로가 뚫리면 물류가 빨라지고 공장이 연결되며 시장이 확대되고 수출이 쉬워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서울과 부산 사이 이동 시간이 하루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이건 물리적 거리를 좁힌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속도를 바꾼 거였다고 하셨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오늘 멈추면 내일도 멈춘다는 분위기가 흘렀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작업은 계속됐으며 그 결과 2년 반 만에 고속도로가 완성됐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은 포항제철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세워지고 있었고 철골 구조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으며 수많은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이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뼈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철이 없으면 조선도 자동차도 기계도 건설도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한국은 철강 산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비웃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가 철강 산업을 한다는 건 무모하다고 했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조롱했으며 실패할 게 뻔하다고 예측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도 차관 제공을 거부했고 미국도 지원을 주저했으며 일본은 기술 이전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할 때 한국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고 결국 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용광로에서 촛불이 켜지는 순간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붉은 빛이 작업자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모두가 환호하는 모습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한국의 체온이 올라간 거였다고 하시면서 철을 만든다는 건 남의 나라 산업을 빌려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스스로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사막 한가운데 건설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1970년대 중동이었고 한국 노동자들이 횃불을 켜고 밤에 작업하는 모습이었으며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970년대 후반 석유 파동 이후 중동에서 대규모 인프라 수요가 폭증했고 한국은 기업과 인력을 대거 투입했다고 합니다. 중동 건설은 한국에게 단순한 해외 사업이 아니라 생존 통로였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쉬고 밤에 일했다고 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고 가족과 떨어져 몇 년씩 현장을 지켰으며 벌어들인 돈을 고향으로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 송금액이 한국 경제를 떠받쳤고 외화를 벌어들여 공장을 돌릴 수 있었으며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한국에 적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불리지 않았지만 진짜 영웅이었다고 하시면서 사막에서 흘린 땀이 한국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정신이 있었다고 하셨고 그 정신의 뿌리는 역사 속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꾸시며 한국 역사를 간략히 짚으셨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쪽에서는 대륙 세력이 내려왔고 동쪽에서는 일본이 침입했으며 한반도는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살아남았고 문화를 지켰으며 언어를 잃지 않았고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인들은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이 있었을 때 한국은 7년 동안 싸워서 결국 일본을 물리쳤고 그 과정에서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전함을 만들어냈으며 의병이라는 민간 자발적 군대가 전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17세기 초 대륙에서 침략이 왔을 때도 한국은 끝까지 저항했고 비록 굴복했지만 문화와 정체성만큼은 지켜냈으며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한 민족 의식을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국인의 DNA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거라고 하시면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의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국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게 만든 건 한국이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시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배운 생존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만 남았을 때 다른 나라 같았으면 절망했겠지만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모든 걸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며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주저앉았겠지만 한국은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했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으며 외면당한 기억을 분노가 아니라 연료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하시면서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미얀마를 도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미얀마를 단순한 원조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과거의 자신을 보았으며 우리도 저랬었다는 공감이 있었고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땀을 흘렸고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눴으며 미얀마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본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미얀마 새마을 운동 현장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한국 전문가와 미얀마 주민이 함께 논에 들어가 모를 심고 있었고 한국 기술자와 미얀마 청년이 함께 도로를 닦고 있었으며 모두가 똑같이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국의 DNA가 미얀마로 전수되는 순간이었다고 하시면서 한국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이제 다른 나라와 나누고 있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로즈마일론을 비롯한 학생들은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고 어떤 학생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으며 야시마조차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렸고 1980년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세계 지도로 바꾸셨고 한국의 위치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선들이 뻗어나가며 전 세계로 연결되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80년대부터 게임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됐고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전하는 나라가 됐으며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조선산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대형 선박 건조 현장 사진을 띄우셨고 거대한 배가 건조대 위에 놓여 있었으며 수많은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조선업에 뛰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업은 기술과 자본과 시간이 모두 필요한 고난도 산업이었고 한 척을 만드는데 수천 개의 부품과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납기를 하루라도 어기면 계약이 취소되고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조선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기술력과 경험에서 압도적이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으며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선박 수요가 급감했고 조선업 전체가 불황에 빠졌으며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조심스러워졌다고 하시면서 수익성 낮은 대형 선박 건조를 줄이고 고부가 가치 틈새 시장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영역을 선택한 거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갔다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피한 싸움에 전부를 걸었다고 합니다. 대형 선박 건조에 올인했고 초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시장을 공략했으며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로 승부를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불황이었지만 한국 조선소들은 설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기술 개발을 계속했으며 인력 양성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세계가 무모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도권이 완전히 이동했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1980년대 일본이 세계 1위였고 한국은 한참 뒤에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고 2010년대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지금은 한국이 세계 조선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고부가 선박인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한국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일본은 계산했고 한국은 밀어붙였다고 하시면서 일본은 위험을 피했고 한국은 위험에 뛰어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주도권은 위험을 감수한 쪽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적으셨습니다. 대체 불가능은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걸 만드는 나라가 됐다고 하시면서 초대형 LNG 운반선은 한국 아니면 못 만들고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며 세계 경제가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6년 한국은 아시안게임을 개최했고 이건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국가 운영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시험대였다고 하셨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경기 결과가 아니라 대회 운영 실패였고 교통혼란이나 시설 문제가 생기면 국가 이미지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벽하게 해냈고 세계는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88년 한국은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교수님이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사진을 띄우셨고 잠실 주경기장에 오륜기가 펄럭이고 있었으며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전쟁 폐허의 이미지가 아니었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한국을 산업국가로 그리고 운영 가능한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파트너로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공장을 짓고 그 공장을 세계에 전시했다고 하시면서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국가 능력의 총체적 증명이었고 한국은 그 증명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8 올림픽 이후 한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한국이 먼저 제안하면 다른 나라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의견이 국제 무대에서 무게를 갖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 30년 만에 이룬 변화에 경탄하고 있었고 로즈 마일로는 눈을 반짝이며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으며
야시마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복수 대신 축적을 택했고 분노 대신 다짐을 택했으며 과거 대신 미래를 택했다고 하시면서 그 선택이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었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수보다 강한 이유라고 하시면서 복수는 과거를 갚지만 신뢰는 미래를 만들고 복수는 적을 무너뜨리지만 신뢰는 동료를 세우며 복수는 힘을 소진하지만 신뢰는 힘을 키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한국을 진짜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깊은 감동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품격에 경탄하고 있었고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은 선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으며 힘을 얻고도 오만하지 않은 태도에 숙연해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리더들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로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오늘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진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됐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힘이 아니라 신뢰로 복수가 아니라 협력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고 하버드 캠퍼스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동아시아의 한 국가가 아니라 배워야 할 스승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힘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힘인 것 같아요. 돈으로 얻은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신뢰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남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질서의 판을 뒤흔드는 건 기적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온 결과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은 속도나 기술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의지와 서로를 믿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곳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떤 신뢰를 남길 차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